자, 377쪽의 문제를 같이 보겠습니다. 자, 거기서요, 3번에, 우리 3번에 보시면, 다음 글을 바탕으로 언어를 정의 내려보자 라고 했어요. 그럴 때 그 정의에 꼭 반드시 들어갈 속성으로 묶인 것 그랬어요. 본문을 봤더니, 언어는 일종의 기호다. 우리 아까 읽었던 부분이죠. 그래서 일단 여기서 가장 핵심은 기호성이죠. 언어가 기호라는, 즉 기호성이 가장 중요하고, 또 언어가 기호기 때문에 뭐와 뭐로 이루어져 있다? 형식과 내용을 갖추고 있다라는 것이 또한 이 글에서 필요한 부분입니다. 우리 아까 읽었던 글이라 이건 간단하게 답만 점검해도 되겠죠? 그래서 의미성과 기호성. 예전 교재는 페이지가 좀 달라요. 페이지가 좀 다르고 똑같아. 지금 독해야, 독해. 독해요. 그러니까 독해 맨 처음 문제를 펴시면 돼요. 다음에 378쪽으로 가시면요. 4번 문제를 봅시다. 자, 4번 문제. 예전 교재는 페이지만 달라. 페이지만 몇이냐? 354쪽. 자, 현 교재는 378쪽. 자, 4번 문제를 봅니다. 다음 글의 내용에 따라 문화적 전통을 정의 내려라 라고 했어요. 그러면 본문에서 전통은 과거로부터 이어온 걸 말한다 라고 했을 때 여기 부사어 물론이라는 말이 나왔죠. 우리 앞 시간에 물론이라는 말은 언제 쓴다고요? 이미 인정하고 있는 바, 부연할 때 쓴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때 전통이 과거로부터 이어온 것이다 라는 건 새로운 정보가 아니라는 거지. 즉 이는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지는 거야. 이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지는 걸 우리 뭐라고 그래요? 통설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전통에 대한 보편적인 이야기, 통설을 적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주제가 아니죠, 아직. 그죠? 그래서 전통은 과거에서부터 이어져 온 거다라는 건 우리가 일반적으로 즉 받아들이고 있는 사실이야. 이 전통은 대체로 그 사회 및 그 사회의 구성원인 개인의 몸에 배어 있다. 자, 사회 및 그 사회의 구성원 할 때 밑줄 치고, 이때 밑은 우리 시험에 품사가 뭐냐 하고 질문했죠. 품사가 뭐야? 접속 부사야. 부사입니다. 즉 그 사회 및 그 사회의 구성원인 개인의 몸에 배어 있다. 몸에 배다 밑줄 치고, 우리 이렇게 두 단어가 모여서 새로운 의미를 만들면 뭐라고 배웠어요? 관용어라고 했고, 수거죠. 그럼 몸에 배다 하면 무슨 뜻? 익숙해진다라는 거예요. 개인이 익숙해지다. 몸에 배다. 어이야 아이야 배다가 아이 몸에 배어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스스로 깨닫지 못하는 사이에 스스로 깨닫지 못한다라고 했고, 이때 스스로 깨닫지 못한다를 한자성어로 뭐라 하느냐 한번 출제됐죠? 이를 뭐라고 한다고? 부지불식간에. 그래서 부지불식간에라고 합니다. 부지불식간에. 그래서 모르는 사이에 부지불식간에. 자, 여기서 하나 조심할 건요. 요 아니불자가 여기 부지할 때는 리을이 탈락하고, 그죠? 불식할 때는 리을 그대로 읽죠? 그래서 아니불자는 뒤에 오는 낱말이 디귿이나 지읒이 올 때, 뒤에 오는 낱말이 디귿이나 지읒으로 시작할 때 부로 읽습니다. 그래서 불지불식이 아니라 부지불식. 그래서 뒤에 디귿이나 지읒으로, 디귿 지읒으로 시작할 때, 디귿 지읒으로 시작할 때는 부로 읽는 거죠. 그래서 부지불식간에. 즉 깨닫지 못하는 사이에 전통은 우리 현실에 작용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우리 대부분 그러므로라는 접속어와 그러나라는 접속어는 대체로 그러므로가 글의 끝에 가고 그러나가 문장의 중간에 오다 보니까 이때 이 부분을 접속어 문제를 물었을 때 우리가 글을 읽어서 찾지 않고 그냥
일상적으로 그러므로가 끝이지 해서 많이 틀렸거든요. 여기 그러므로라는 건 앞의 내용, 즉 개인의 몸에 배어 있고 그러므로 우리는 깨닫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 현실에 전통이 작용한다라고 했고, 그런 다음 이제 그러나라는 접속어가 나와서 앞에서 이야기한 과거로부터 이어온 걸 모두 전통이라고 한다면 인습과의 구별이 서지 않을 거다라고 해서 이제 정말 말하고 싶은 건 전통이 과거로부터 이어왔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라 전통은 뭐와 다르다? 인습과는 구별된다라는 거죠. 자, 인습이라는 한자를 봅니다. 이 인습이라는 한자, 즉 과거로부터 이어온 것이니까 그것이 우리를 싸고 있는 거야. 이게 가두린자거든. 그러니까 우리의 환경, 사회적 환경, 지역적 환경, 이런 우리를 싸고 있는, 둘러싸고 있는 것이라 가두린자고, 습자는 가만히 보면 여기 용용자가 있죠? 이 위에 제부스구자인 용용자가 있고, 중요한 건 요 밑에 뭐가 들어가? 오드이자가 들어가 있어. 오드이자가. 그러니까 어떤 과거로부터 쭉 내려온 전통의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뭐야? 복식, 즉 옷을 입는 스타일이야. 우리가 지금 과거의 전통과 많이 달라졌다는 것은 한복을 입지는 않잖아. 그렇죠? 우리가 명절날도 요새는 한복보다는 일상적인 이런 양복 스타일을 입는다고. 그러므로 서구식 의복으로 바뀌었다는 건 그만큼 우리 문화를 즉 서구화되었다는 걸 보여주고 있고, 그래서 요 인습이라는 글자에 습자에 뭐가 들어간다? 오드이자가 들어간다라는 걸 기억해야지. 그래서 인습과의 구별이 서지 않을 거다. 우리는 인습을 버려야 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만 계승해야 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자, 아까도 계승이라는 단어에서 핵심은 뭐라고? 실사변이야. 실사변에 있다는 거지. 즉 뭔가 이어가고 있을 때에는 붓으로 실사변이 들어있는 거지. 여기서 우리는 과거에서 이어온 것을 밑줄 쳐 객관화하고, 이때 이 객관화라는 건 전통의 요소가 아니라 전통을 바라보는 뭐야? 태도지. 그래서 시험 문제에 이 같은 지문을 주고 이 글에서 전통을 바라보는 필자의 태도를 찾아라 하면 뭐야? 객관화한다는 거야. 그래서 과거로부터 이어온 것을 그대로 전통이라 하지 않고 그 과거로부터 이어온 걸 객관화하여 바라보고 이를 비판 밑줄 치고 비판하는 입장에 서야 할 필요를 느끼게 된다. 따라서 이 객관화와 비판은 우리가 전통을 바라보는 태도를 이야기한 거죠. 그런 다음 그 비판을 통해 밑줄 쳐요. 현재의 문화 창조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 것만을 우리는 전통이라고 불러야 할 것이다. 이제 찾아야 될 중요한 내용이 나왔죠. 전통이란 뭐라는 거야? 과거로부터 이어온 것 중 현재의 문화 창조에 이바지하는 것. 이것만을, 여기 보조사 많이 쓰였으니까 강조하는 거지. 이것만을 전통이라고 불러야 한다. 따라서 아래에서 전통을 정의 내린다면 아까 정의문을 만들 때 어떻게 만들라고 했어? 내가 정의 내리고자 하는 대상보다 더 상위어를 쓰고 그 다음 써야 될 건 뭐야? 그 상위어 안에서의 차이점, 종차 개념이 나와야 한다 했으니까 가장 전통을 과거로부터 이어온 것 중에서도 전통은 현재 문화 창조에 이바지한다는 것. 이 얘기가 들어가야죠. 그래서 정답은 몇 번? 2번. 자, 여기서 이제 전통의 정의를 과거로부터 이어온 것 중 객관화하고 비판하여 그 비판을 통해 현재의 문화 창조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 것, 이를 전통이라고 한다는 건데, 이걸 우리 시험 문제에서 또 뭘 물어봤냐면 밑줄 친 전통의 정의에서 즉 가장 두드러진 속성을 찾아라 이렇게 물었어. 그러면 방금 내린 이 정의문에서 가장 두드러진 속성 두 가지를 골라보면 하나가 뭐야? 현재성이야. 현재에 이바지해야 돼. 아무리 과거에 그것이 기여를 했더라도 현재에 적용할 수 없는 걸 전통이라 부를 수는 없다는 거지. 그 다음 두 번째는 창조성이야. 창조성. 그래서 현재의 문화 창조에서 창조성과
현재성을 의미하죠. 여러분들 이바지라는 단어는 고유어죠. 이 이바지를 한자로 바꾸면 기여하다. 그죠? 기여하다라고 바꿔볼 수 있죠. 이바지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 것만을 우리는 전통이라고 불러야 할 것이다. 이같이, 자, 이같이 밑줄 치고, 이때 이는 품사가 대명사고, 그러면 이 대명사 뒤에 붙어 있는 가치는 품사가 뭐다? 조사다. 그리고 조사 가치는 뭐로 바꿀 수 있다? 처럼으로. 이처럼. 이렇게 처럼으로 바꿨을 수 있으면 이는 조사죠. 이같이 전통은 인습과 구별될 뿐더러 밑줄 치고, 이때 리을 뿐더러는 어미이기 때문에 붙여 써야 돼. 여기 띄어 쓴 건 오타야. 즉 구별될 뿐더러 붙여야 돼. 구별되다라는 말에 리을 뿐더러라는 어미가 온 거죠. 리을 뿐더러가 통째로 어미야. 그래서 뿐을 주목하면 안 돼. 리을 뿐더러 하고 암기해야 돼. 구별될 뿐더러. 안 그러고 뿐을 주목하게 되면은 구별될 하고 관현형 어미니까 뿐이 의존명사 이렇게 오해할 수 있다고. 이때 리을은 관현형 어미가 아니라 리을 뿐더러라는 어미야. 리을 뿐더러라는 어미. 따라서 구별될 뿐더러 붙였어야지. 구별될 뿐더러. 또 단순한 유물과도 구별돼야 한다. 우리 시험 문제에 이 사물을 말하는 물자 이를 시험에 물었죠. 그래서 물이라는 발음은 여기에 있는 거고요. 얘가 뜻이 사물을 말하면 여기 뭐가 들어가야 돼? 소우자가 들어가야 돼. 그죠? 소우자를 기억해야 돼. 그래서 사물 할 때 이 물은 소우자가 들어가야지. 유물과도 구별돼야 한다. 현재에 있어서의 문화 창조와 관계없는 걸 우리는 문화적 전통이라고 부를 수가 없기 때문이다. 이때 때문은 의존명사라고 했으니까 앞에 없기라는 문장과도 띄었었고, 그리고 뒤에 조사이다가 붙었죠. 그래서 즉 부를 수가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어느 의미에서는 이때 어느라는 단어의 품사는 관형사죠. 관형사. 어느 의미에서는 고정불변의 신비로운 전통이라는 것이 존재한다기보다 오히려 우리 자신이 전통을 찾아내고 창조한다고도 할 수가 있다. 따라서 4번 문제는 답은 쉽게 2번 나오지만 워낙 자주 출제된 지문이기 때문에 적어도 이 글에 있어서는 꼼꼼하게 읽고 방금 스님이 함께 읽는 지문들은 잘 복습하면서 체크하기 바랍니다. 자, 5번 문제 보죠. 우리가 앞서 설명의 방법 공부했습니다. 자, 이게 시험에 나오면 이런 식으로, 즉 똑같이 예문들을 들어주고 찾기를 물어보는 거야. 먼저 다음 진술 방식이라는 표현을 썼으니까 일단 4가지 먼저 떠올려야지. 그 글의 주제에 따라서 4가지 뭐야? 설명, 논증, 묘사, 서사를 떠올려 보는 거야. 예문을 봤더니 석벽에 매달려 벽록담을 따라 남쪽으로 내려가 털속 주저앉아 잠시 동안 휴식을 취했다. 모두 지쳐 피곤했지만 서쪽을 향해 있는 봉우리가 이 산의 정상이므로 조심스럽게 조금씩 올라갔다. 그러나 따라오는 사람은 겨우 3뿐이었다. 자, 이 지문에서 서술어를 우리가 눈여겨보면 먼저 석벽에 매달려라는 말이 나오고, 또 남쪽으로 내려가라는 말이 나오고, 그리고 또 주저앉아라는 말이 나오고, 휴식을 취하다라는 말. 모두 뭐가 나왔어? 행위가 나왔지. 행동이 나왔어. 이렇게 행위, 움직임이 중심이 되면 이는 서사죠. 행위, 움직임이 중심이 됐을 때 결국 행위가 곧 사건이거든.
뭐 사건이라고 하니까 뭐 불이 나고 홍수 지고 이런 큰 이벤트만 말할 게 아니라 이와 같이 인간의 행위가 들어가면 이를 서사라고 하는 거예요. 따라서 5번은 서사를 예로 들어줬고 아래에서도 뭘 찾으면 돼? 서사를 찾으면 되지. 1번 산에 나무가 마르면 이로운 점이 많다. 장마가 지거나 폭우가 내려도 홍수가 나지 않으며 가뭄이 들어도 시내와 강물이 마르지 않아 농사에 지장이 없다. 자, 첫 문장에서 나무가 많으면 이로운 점이 많다라고 서술했고 그 뒤에는 그 이로운 점에 대해서 구체적인 예를 들었지. 그러므로 1번은 예시의 글이죠. 다음 2번 귀뚜라미의 오른쪽 날개는 왼쪽 날개 위에 포개져 거의 몸 전체를 덮고 있다. 이 두 날개는 그 모양이 거의 똑같이 생겼다. 마치 그림 그리듯이, 즉 귀뚜라미의 날개에 대해서, 귀뚜라미의 형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이는 어떤 방법을 쓴 거예요? 묘사. 3번 밤이 깊었을 때 그는, 자, 등장인물이 나왔죠? 그는 가슴에 손을 얹고 가쁜 숨을 몰아쉬기 시작했다. 즉 행위가 나왔죠. 이렇게 움직임, 행위가 나왔을 때 이를 뭐라 한다? 서사라고 합니다. 4번 중국의 담은 집보다도 높다. 아무리 발돋움 쳐도 그 내부를 들여다볼 수가 없다. 완전히 폐쇄적이어서 외계와의 단절을 의미하는 성벽인 셈이다. 그러나 일본의 초가집에는 숫제 담이란 것이 없고 설령 담이 있다 하더라도 내부가 환히 보이는 아주 낮은 담이다. 자, 이 글은 중국의 담의 특징을 설명해 줬죠. 중국의 담이 일본의 담보다는 낮다 하고 높다라고, 즉 담이 집보다 높다라고 설명해 줬고요. 설명 중에서도 어떤 방법을 썼어요? 대조를 했죠. 따라서 이 문제를 풀 때는 설명이라고만 찾으면 되죠. 굳이 더 들어가서 대조까지 발견하지 않아도 설명하고 있다라고 찾으면 됩니다. 자, 4번 지문에서 중국의 담벽이 집보다 높다라고 했고 그러나 하고 접속어가 들어갔죠. 일본의 초가집에는 아예 담이라는 게 없고 있어도 아주 낮은 담이다라고 했으니까 일본의 집과 중국의 집의 차이를 들었고 그러므로 설명 방법상 뭘 썼다? 대조의 방법을 썼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거기 숫제라는 부사 주의해요. 즉 일본의 초가집에는 숫제 담이란 것이 없고, 숫제라는 발음도 주의하시고 이게 부사죠. 그러니까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가서 복습할 때에는 선생님이 찾아보라는 거 이를 눈여겨보면서 보세요. 숫제라는 부사는 꼭 기억을 하고 사전에서 찾아서 이 단어가 어떤 경우에 쓰이는지, 문맥상 어떤 경우에 쓰이는지 주의하기 바랍니다. 다음 6번 문제를 봅니다. 6번 문제는 질문이 지금 묘사의 성격이 다른 것은 하고 물었어요. 우리가 묘사는 묘사인데 성격이 다르다는 얘기는 곧 주관적이냐 객관적이냐 하는 걸 묻는 거고, 이 주관적 객관적인 건 주로 어디서 드러난다고? 관용어나 서술어에서. 그리고 그 주관과 객관은 상대적이라고 했어요. 자, 기억을 보면 한 사내는 키가 설멍하고 나이가 54살쯤 나 보이는 중노인으로, 자, 노인네가 나이가 54살쯤 보인다. 이는 주관적이라고 보기는 어렵죠? 객관적이야. 따라서 기억이 객관적이다 하면 이것과 비교해서 니은, 디귿, 리을을 이제 객관과 주관성을 따져보자는 거예요. 니은을 봤더니 나룻이 한두월 세어 있었다. 나룻이 뭐야? 수염이야, 수염. 그래서 구레가 뺨이고, 그래서
뺨에 난 수염을 뭐라고 불러? 구레나룻이라고 부르는 거지. 그래서 나룻은 한두 월 새어 있다. 즉 하얗게 털이 났다는 얘기니까 역시 객관적이죠. 그렇죠? 다음 디귿을 봤더니 작은 이마하며 작은 귀하며. 자, 이마나 귀나 또는 눈에 대해서 작다고 했고, 그리고 또 착실해 보였다라고 했어. 이는 비교한 거지. 비교하여 표현했고, 그러므로 주관적이야, 객관적이야? 주관적이다. 그렇죠? 정답 몇 번? 3번. 4번에도 하얀 두루마기에 한 손에 조그만 괴나리보를 들고 있다. 이 괴나리보에 싼 짐을 뭐라고 불러요? 괴나리보찜이라고 하는 거지. 그럴 때 사이쇼 붙여야지. 괴나리보찜. 즉 괴나리 보자기에 싼 짐이라 괴나리보찜. 개나리보찜이 아니고 괴나리보찜하고 부르죠. 자, 6번의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이제 7번 문제를 봅니다. 7번 문제는요. 지문 자체도 문법적으로 중요하고요. 그리고 독해로서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정도 세 단락을 주고 설명 방법을 물으면 겁을 먹는다고. 겁을 먹을 게 아니라 먼저 선택지를 봐. 그러면 서사가 쓰였느냐라는 거야. 2번 유추가 쓰였느냐라는 거야. 3번 자문자답을 하고 있느냐라는 거야. 4번 분류와 예시를 했느냐라는 거야. 그렇죠? 그러면 일단 가글을 읽었을 때 이 글의 화제는 뭐예요? 말소리가 변화한다는 거예요. 즉 음운 변화를 설명의 대상으로 삼고 있어요. 그러므로 1번 안 되죠. 또한 자문자답이라 하면 묻고 대답하는 형태인데 가의 처음, 나의 처음, 다의 처음을 봐도 묻고 대답하는 게 안 보이죠? 따라서 3번도 지워야죠. 그런데 가글을 이제 보면 우리가 말소리는 변화한다라고 하고 이 말소리가 변하는 걸 음운 변화라고 하는데 이러한 음운 변화를 더 자세히 구별하면 통시적인 것과 공시적인 것으로 나뉜다라고 했으니까 음운 변화의 종류를 쓴 거죠. 이렇게 종류를 나열하면 뭐다? 분류했다. 그래서 정답은 몇 번? 4번. 그리고 예를 들어준 게 있는가? 들어줬죠? 따라서 즉 분류와 예시로 대상을 쉽게 말했다. 자, 본문 봐요. 가달락에서 음운 변화는 즉 음운이 변화하는 것을 음운 변화라고 하는데 여기에는 통시적 변화와 그리고 공시적 변화가 있다는 얘기고 통시적 변화를 다른 말로 뭐라고 한다고? 거기 가글을 읽었더니 통시적 변화를 뭐라고 불러? 변천. 음은 변천이라고 부르는 것이고 공시적인 변화는 뭐라고 부른다? 변동. 그래서 시간이 흘러 변화하는 걸 통시적이라 하고 이를 변천이라 하는 것이고 시간에 관계없이 즉 동일한 시간대에 변화가 일어나면 이는 변동이라고 합니다. 다음 따라서 가달락의 주제는 뭡니까? 가달락의 소주제 즉 가달락의 중심 내용은 뭐예요? 음운 변화의 종류예요. 즉 음운 변화에는 통시적 변천과 공시적 변동이 있다. 음운 변화의 종류예요. 다음 이제 나달락으로 가면 통시적 음운 변화는 주어가 아까 가는 말소리가 주어로 시작을 했는데 나달락은 맨 처음 주어가 통시적 음운 변화로 시작하니까 나달락은 가달락에 비해 구체화한 거죠. 그래서 나달락의 주제는 통시적 음운 변화의 종류죠.
그렇죠? 그래서 다시 통시적 의문 변화는 뭐와 뭐로 나눠진다는 거야? 자생적 변화와 그리고 결합적 변화로. 자생적 변화와 결합적 변화로 대별된다. 자, 질문. 그러면 가글도 그렇고 나글도 그렇고 가장 즉 빈번하게 쓰고 있는 설명 방법은 뭐라는 거예요? 분류죠. 종류를 나누어 쓰면 이를 분류로 하죠. 그래서 다시 통시적 의문 변화는 자생적인 것과 그리고 결합적인 게 있다. 이해됐죠? 그러면 다음에 나올 글은 뭐가 나오겠어? 자생적 변화가 무엇인지에 대해 설명할 거고 결합적 변화가 무엇인지를 설명하겠죠. 자생적 변화란 의문 자체의 성격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변하는 것이며 결합적 변화란 의문 환경이나 의문이 결합되는 조건 등으로 말미암아 변하는 것이다. 즉 자생적 변화와 결합적 변화의 뜻을 썼죠. 그러므로 어떤 설명 방법도 쓴 거야? 정의를 들었죠. 정의의 설명 방법도 썼죠. 자생적 변화란 무엇인지, 결합적 변화란 무엇인지, 즉 정의의 방법도 썼죠. 다음, 공시적인 의문 변화도 마찬가지로 자생적 변동과 결합적 변동으로 나뉜다. 그러나라고 선택지가 아니 접속어가 그러나가 등장했어요. 그러나 공시적인 변동의 경우는 대부분이 결합적 변동이고 자생적 변동은 많지 않다. 그러면 이제 다음에 나올 내용은 공시적 변동으로 화제가 옮겨가고 그 중에서도 뭐에 대해 자세히 다루겠어요? 결합적 변동에 대해 자세히 다루겠지. 따라서 나달락은 공시적 변천과 통시적 변천과 공시적 변동의 종류를 말하면서 자생적, 결합적이라는 표현을 썼고 변천에도 자생적인 것, 결합적인 게 있고 변동에도 자생적인 것, 결합적인 게 있다. 이 얘기를 한 거야. 그런데 변동에서는 자생적인 즉 변화보다는 뭐가 많다? 결합적인 변화가 많다는 거야. 자, 여기서 우리가 배웠던 문법을 떠올려 보면 우리 의문 변화에서 다른 의문과 만나지 않아도 변화가 일어나는 대표적인 게 뭐예요?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죠. 그래서 이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 대표적인 자생적 변동에 속하고 나머지 음절의 끝소리가 아닌 교체, 물론 교체라는 넓은 범위 안에 음절의 끝소리가 들어있지만 그 교체 안에서 음절의 끝소리는 자생적이고 나머지 자음동화나 된소리 되기는 결합적이라는 거죠. 또 축약, 그리고 탈락, 그리고 첨가 등 나머지 의문 변동은 모두 결합적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다달락으로 가죠. 결합적 변동은 다시 일정한 조건 아래에서 필연적으로 일어나는 결정적 변동과 그리고 임의적으로 일어나는 수의적 변동으로 나뉜다. 수의적이라는 얘기는 임의적이라는 말과 똑같은 말로 정해져 있지 않은 불규칙한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수의적이다라는 말은 불규칙하게 일어난다는 거지. 임의적으로 일어난다는 얘기는 불규칙하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필연적이라는 말의 반대로서 필연적이지 않고 우연히 불규칙적으로 일어나는 걸 수의적 변동이다라고 한다는 거지. 그래서 다달락은 결합적 변동의 종류를 말했죠. 다시 결합적 변동은 필연적으로 일어나는 결정적 변동과 그리고 우연히 일어나는 수의적 변동 이렇게 나뉜다는 거예요. 자, 이 수의적 변동의 대표적인 게 우리 문법 현상에서 우리 수의적 변동의 대표적인 게 바로 뭐라고요? 사이소리 현상. 그래서
같은 합성 명사인데도 어떤 단어는 사이소리 현상이 일어나고 어떤 단어는 일어나지 않는 건 바로 사이소리 현상이 가장 대표적인 수의적 변동에 속합니다. 의문은 일정한 환경 아래에서 예외 없이 일정한 의문으로 바뀌는 것이 있는데, 예를 들어 비음 앞에 오는 디귿은, 우리가 비음이라 하면 뭘 말하지? 비음은 니은, 미음, 이응을 말하지. 이 비음 앞에 오는 디귿은 예외 없이 니은으로 바뀌어. 이런 걸 우리는 비음화라고 하지. 이 비음화는 결정적 변동의 예다. 반면 특수한 경우에만 바뀌는 게 있는데, 이를테면 불규칙 활용. 그러니까 같은 디귿 받침인데 어떤 경우에는 리을로 바뀌는 디귿 불규칙이 일어나고 어떤 경우에는 디귿이 그대로 있고, 이런 불규칙 활용의 경우의 음운 변동은 경우에 따라 나타나기도 하고 나타나지도 않기도 하는데, 이는 무슨 변동? 수의적 변동에 속한다. 지금 다단락에서 예시가 나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다단락에서 결정적 변동의 예로서 비음화를 들었고, 그리고 수의적 변동의 예로서 불규칙 활용을 들었고, 스님은 수의적 변동의 예로 뭘 또 들었죠? 사이소리 현상을 예로 들었고요. 국어의 음운 변동은 몇 가지로 나뉘는데, 중화, 이때 중화 현상이 곧 뭘 말해요? 교체를 말합니다. 교체의 다른 이름이 중화죠. 동화, 탈락, 사이소리 현상, 축약 등이 그것이다. 자, 이 글의 전개 방식을 보면요, 가글에서 보다 구체화한 게 나글이고, 나단락에서 보다 구체화한 게 다단락이죠. 그러면 이 가나다 전체의 주제는 하고 물어보면 가장 일반적인 가에서 주제를 잡아야 돼요? 가장 구체적인 다에서 주제를 잡아야 돼요? 가에서 주제를 잡죠. 그래서 글은 항상 시험에 나오는 글은 먼저 일반적 진술, 그리고 뭐야 뒤에 구체적 진술이 따라오는 거예요. 때문에 이 글은 음운 변동의 종류를 들어준 것이고, 그래서 맨 마지막에도 그 음운 변동의 종류를 한 번 더 확인하는 문장을 넣은 거죠. 그렇죠? 그래서 중화, 동화, 탈락, 사이소리 현상, 축약 등을 든 거지. 자, 질문. 맨 마지막 문장에 그것에 밑줄을 치고 시험 문제에 이 그것과 같은 기능을 사용하고 있는 것, 이런 질문이 있어. 그러면 이 그것은 두 가지 역할을 하는데, 하나는 지시어 역할, 또 하나는 강조어 역할을 해. 그것이라는 이 말은 직접 앞에 있는 문장을 지시하는 지시어 역할도 하고, 또 앞에 써 있는 걸 한번 강조해 줄 때 강조어 역할을 해요. 이걸 구별할 수 있어야 돼. 자, 이때 그것은 지시어냐 강조어냐 하는 건 간단하지. 그것이 가리키는 내용이 같은 문장 안에 들어있다면 이건 강조어야. 그것이 가리키는 내용이 다른 문장에 위치하고 있다면 지시어고. 이해돼요? 지금 이 경우는 그것이 가리키는 게 같은 문장 안에 들어있으니까 이는 지시어가 아니라 뭐로 쓰인 거야? 강조어로 쓰였다고. 이거 구별하는 거 알겠어요? 이것, 그것, 저것이, 이것, 저것, 그것이 다른 문장에서 가리키고 있으면 지시어로 쓰인 거고, 그것이 가리키는 문장 안에서 다시 쓰고 있다면 그건 강조어로 사용을 하고 있는 거다. 알겠죠? 자, 이제 8번 문제로 가봐요. 다음 글에 쓰인 대표적인 진술 방식이었는데, 선택지를 봤더니 정의, 예시, 비교, 대조, 분류, 구분, 정의, 지정 이렇게 써놨죠? 그러면 맨 처음에 이상을 위해 산다는 건 어떤 꿈을 그리며 산다는 말이 된다. 이 꿈이라는 건 현실이 아니라는 것, 현실 이상의 것, 초현실적인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접속어가 그런데, 그러나 나오면
그 뒤가 중요하다고. 꿈과 이상은 꼭 같지가 않다. 자, 더 안 읽어도 여기까지 두드러진 설명 방법은 꿈과 이상이 서로 다르다는 걸 얘기했으니까 뭐가 나오겠어? 대조. 이해됐죠? 그 다음, 그러나 이상은 결코 허황한 망상이 아니다. 초현실적인 것하고 즉 대조의 내용이 나왔고, 다음에 다시 그러나 이상은 하고 실현의 가능성이란 걸 수반하는 사고 작용이다. 뭐가 나왔어요? 여기 뭐가 나왔어? 정의가 나왔지. 이상이란 실현 가능성이란 걸 수반하는 사고 작용이다. 그런데 그 뒤에 이상은 꿈과도 다르고 공상이 아니다. 그래서 꿈과 이상은 정신세계의 차원이 다르다라고 했으므로 가장 설명 방법으로 두드러진 것 역시 뭐가 꼭 들어가야 돼? 대조. 그래서 답이 몇 번이야? 2번이 되는 거지. 이해됐습니까? 비교는 공통점. 따라서 윗글에서도 이상과 꿈의 공통점을 썼죠. 공통점은 뭐야? 현실이 아니라는 건 공통점이야. 그러나 차이점으로 윗글에서 말하고 있는 이상과 꿈의 차이점은 그러면 차이점은 뭐야? 실현 가능성이지. 자, 본문 봐봐요. 이상을 위해 산다는 건 어떠한 꿈을 그리며 산다는 말이 된다. 이 꿈이라는 건 현실이 아니라는 말이다. 현실 이상의 것, 초현실적인 것이라는 걸 의미한다. 그런데 따라서 현실 이상의 것, 초현실적인 것, 이게 바로 꿈과 이상의 뭐야? 공통점이지. 이게 꿈과 이상의 공통점인 거지. 그런데 꿈과 이상은 꼭 같지가 않다. 그러니까 이제 차이점을 들겠다는 거지. 꿈은 허탄한 한자 주의하고 빌허자죠. 따라서 허탄한 하면은 실체가 없는, 허탄한 실체가 없는, 그리고 가공이라는 한자 잘 봐. 이 가공을 국어사전에서 찾으면 여러 단어가 나올 거야. 그런데 그 가짜가 차이를 보이는데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가공이라는 글자에는 더할 가짜가 있고, 그죠? 그 밑에 뭐가 있어요? 나무 목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나무를 가지고 뭔가를 더해낸다는 얘기는 만들다라는 거죠. 그래서 짓다, 만들다 이런 얘기야. 따라서 가공하면은 비어있는 걸 만든다, 터무니없는 걸 만든다. 그래서 빌공자가 공에 와 있고, 따라서 현실이 아닌 터무니없는 생각을 터무니없는 것, 아직 드러나지 않은 터무니없는 걸 만들 때 가공의 인물, 가공의 생각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지. 이해돼요? 예를 들어 범인을 잡는데 가공의 피의자를 든다, 이 말은 실체도 없는, 즉 실체가 없는 그런 터무니없는 인물을 설정할 때 우리가 가공이라는 표현을 쓰죠. 가공의 환상을 가리키는 일이 많다. 그러나 이상은 결코 허황한 망상이 아니다. 망자봐, 계집여변에 없을 망자를 썼어. 그러니까 노망든 여인을 가리키는 그런 용어예요. 그러므로 망상이 아니다. 즉 헛된 생각이 아니다. 초현실적인 것, 따라서 비현실적인 것이라는 점에서는 이상과 꿈이 상통하는 면이 있다고 하겠지만, 그러나 이상은 실현의 가능성이라는 것을 수반하는 사고작용이다. 그러므로 이상과 그리고 꿈의 차이점은 어디에 있다? 실현 가능성. 그것이 모두 비현실적인 건 공통되지만 꿈도 이상도 비현실적인 것을 바라보고 있는 건 공통되지만 실현 가능성이 없다면 그건 뭐야? 꿈이고, 실현 가능성이 있다면 그건 뭐야? 이상이라 이거지. 그러니까 우리 월드컵 때
뭐 꿈은 이루어진다라고 한 건 모순된 말이죠. 이루어지지 않는 게 뭐야? 꿈이고 이루어지는 건 뭐야? 이상이지. 이상이 이루어지는 거지 꿈이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도 구체적인 실현 가능성이 있을 때 그게 목표지 그냥 마음만 먹으면 되겠다라는 건 그건 뭐야? 꿈이죠. 그렇죠? 자, 이상은 비현실적인 것, 초현실적인 것이라는 점에서 우리 현실의 권외에 있으면서도 권외 무슨 말이야? 우리 현실의 범주 밖에 있다는 거지. 권외 범주 밖에 있다는 거지. 영향력이 미치는 범주 밖에 있으면서도 이것을 추구하기 위하여 이때 이것은 지시어죠? 뭘 가리키는 거야? 이상이지. 연구하고 노력하면 도달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꿈과 다르고 따라서 공상이 아니다. 꿈과 이상은 이와 같이 정신세계의 차원이 다르다. 이와 같이 할 때 이와 같이 밑줄 치고 이때 이와 같이 할 때 가치의 품사는 뭐라고? 부사라고. 이 가치가 철험으로 바뀔 수 있으면 조사고 이 가치가 철험과 바꿔줄 수 없다면 뭐야? 부사고. 따라서 8번 이 글의 주제는 뭡니까? 지금 읽었던 이 글의 주제는 이상과 꿈의 차이점이죠. 즉 바꿔 말하면 이상의 특징을 쓴 거야. 이상이 현실 가능한 실현 가능한 사고작용이다 하고 이상의 특징이 이 글의 주제지. 꿈은 뭐 때문에 쓴 거야? 이 이상의 특성을 말하기 위해 일부러 대조하기 위해 쓴 거지. 꿈과 이상이 동일한 주제어는 아니죠. 그러므로 이 글의 주제는 이상의 특성이고 이상의 특징을 말하기 위해 어떤 방법을 쓴 거야? 대조의 방법을 쓴 거죠. 비교 대조의 방법을 쓴 거죠. 다음 이번에는 10번으로 가봅니다. 10번 이 글의 진술 방식은 하고 물었는데요. 먼저 선택지를 봤더니 1번은 비교라고 했고 2번은 유추라고 했고 3번은 대조 그리고 4번은 분석이라고 했어요. 먼저 앞문장을 봐야죠. 한여름밤 흐린 날은 맑은 날보다 훨씬 무더워 사람들의 밤잠을 설치게 한다. 지금 화제가 왜 한여름날에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열대야에 즉 쌓여 밤잠을 설치느냐 하는 걸 설명하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됐지? 이건 분석할 수는 있고 그리고 겨울날과 대조할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이걸 비교해서 쓰기엔 애매하지. 또한 이 현상을 다른 것에 빗대면 그때는 이제 유추라고 하는 거고 결국 그 뒤를 봐야죠. 흐린 날에는 대기 중에 수증기가 많이 지표면에서 방출되다 한자 주의에 방출 밖으로 내보낸다. 그래서 방출 우리 어떤 야구나 축구 그런 클럽에서도 선수를 내보내면 뭐라고 그래? 방출한다라고 해야지. 그래서 자연현상에서도 어떤 영향권 내에서 밖으로 즉 내보내면 방출하다라는 말을 합니다. 방출되는 열을 많이 흡수하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밑줄 쳐요. 즉 이 앞까지는 열대야 현상의 원인을 썼어요. 그런데 그게 말하고 싶었던 게 아니라 마찬가지 원리로 이제 그 뒤를 보면 탄산가스, 메탄, 프레온, 일산화질소 등의 기체는 지표면에서 방출되는 열을 흡수하기 때문에 대기 중에 이러한 온실기체의 양이 늘어나면 지구의 기온이 그만큼 높아지게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온실가스가 늘어나면 지구의 기온이 높아진다는 것이 이 글에서 말하고 싶은 거야. 그걸 말하기 위해 한여름날에 열대야 현상을 들어준 거고. 그러니까 지금 이 글은 열대야 현상이라는 자연현상을 말하고 싶은 게 목적이 아니라 왜 온실 기체의 양이 높아지면 지구 기온이, 온실 기체의 양이 늘어나면 지구 기온이 높아지는지, 지구의 점점 즉 온난화 현상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었던 거예요. 열대야라는 인간에게 미치는 현상과 지구가 기온이 높아지는 온난화는 별개의 현상이죠. 그런데 지구의 온난화를 설명하기 위해 열대야를 들어준 거야. 그러므로 이때의 설명 방식은 다른 범주의 것을 들었으니까 뭐라고 말하는 거야? 유추라고 하는 거지. 그래서 핵심적인 실마리는 마찬가지로 라는 말이에요. 만약에요, 이 열대야가 이 온난화의 한 가지 예라면 예를 들어 라고 했을 거예요. 또는 이와 같이 이런 말을 썼을 거야. 그런데 그게 아니라 마찬가지로 또는 비유해서 이런 표현들이 들어가면 이는 설명의 방법 중 유추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뒤에 과학자들은 20 내지 30년 전부터 우리 문장부호상 이걸 뭐라고 불러요? 이걸 문장부호상 뭐라고 불러? 전혀 복습 안 하지. 가서 뭘 보라 그러면. 문장부 읽으라는 말은 수십 차례 얘기를 했는데 다시 한번 말하지만 수업을 듣고 그걸 복습하지 않으면 공부는 반만 하는 겁니다. 중요한 건 수업도 수업이고 복습도 복습이고 이게 50대 50의 비중이야. 뭘 하라고 하면 해야지. 아직도 문장부의 용어를 모른다면 안 되죠. 이걸 뭐라고 불러? 물결표라고 불러요. 물결표. 그래서 이 물결표는 읽을 때 뭐라고 읽으면 돼? 내지라고 읽으면 돼. 그래서 즉 과학자들은 20 내지 30년 전부터 이렇게 읽으면 되죠. 대기 중에 탄산가스, 메탄 등의 온실기체 농도를 측정해 온 바, 이때 측정해 온 바 했을 때 측정해 왔더니, 측정해 오니까 이런 의미로 붙였어야죠. 이때 니은 바는 붙여야 돼. 띄었으면 안 돼. 오타야. 붙여야죠. 측정해 오니까 이렇게 측정해 왔더니 인류의 산업 활동 결과로 이들의 농도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을 밝혀냈다. 그러므로 산업 활동의 결과로 지구의 기온이 높아지고 온실가스가 농도가 즉 점점 높아졌다는 것을 찾아낸 건 바로 열대야 현상에서, 즉 사람의 밤잠을 설치게 하는 건 수증기가 많아 지표본에서 방출하는 열이 높아졌을 때 우리가 곤란해지듯이 지구가 온난화되면서 곤란해질 거라는 걸 추리한 거지. 그러므로 이렇게 범주가 다른 부분에서 지구 온난화로 인한 즉 결과를 예측하고 있으므로 이럴 때 우리가 유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다음은 거기 11번에 다음 글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사용되고 있는 글의 전개 방법이라고 했어요. 두드러지게 사용한다는 얘기는 중심되는 설명 방법이 뭐냐라는 거고, 그럼 이 글의 주제를 먼저 우리가 파악을 하면 그 서술 방법을 쉽게 확인할 수 있지. 본문 보면 항상 독해에서 그 해결의 실마리는 글이 길든 짧든 어디에 있다? 앞에 있다. 응? 앞에 여러분들의
관심의 70%를 드리라고. 나머지는 확인하는 거지 정말 관심을 기울이라는 건 앞부분이죠. 봅시다. 내일을 위한 청사진의 윤곽을 그리고자 할 때 우리는 밑줄 쳐 두 가지 방법을 생각할 수 있다. 그래서 이 글은 내일의 한국의 청사진을 밝히는데 쓸 수 있는 방법 두 가지를 소개하는 거예요. 방법을 두 가지를 소개하니까 이는 분류하는 거야, 분석하는 거야? 방법을 두 가지로 볼 수 있다라고 했으니까 분류한 거야, 분석한 거야? 분류한 거지. 분류한 거지. 그렇죠? 만약에 어떤 대상의 구성 요소를 두 가지로 볼 수 있다. 이러면 뭐 한 거야? 분석한 거지만 그 방법에 두 가지 종류가 있다는 얘기니까 분류한 거죠. 그 하나는 뭐래요? 그 하나는 장차 실현하고자 하는 궁극적 목표를 정립하는 것. 다른 하나는 확립하고자 하는 제도의 구조를 바뀌는 일에 초점을 맞추는 방법. 그래서 먼저 목표를 설정하는 것.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그 목표에 따른 구조를 즉 밝히는 것이 두 번째라는 거예요. 거기 초점을 맞추다 할 때 초점 맞춤법 주의하고, 분명히 된소리가 나는 사이소리 현상이지만 초점은 둘 다 한자어라 시옷을 쓴다 안 쓴다? 안 쓴다. 따라서 초점을 맞추다 하는 거죠. 첫째 방법은 궁극적 목적이 정립되면 그 목적 달성에 적합한 제도의 문제는 제반 여건에 따라 해답을 얻을 수 있다는 전제에서 출발하는 것이며, 둘째 방법은 우리가 실현해야 할 궁극적 목적은 이미 정해져 있는 것으로 전제하고 그 실현을 위해서는 적절한 제도의 확립이 근본적이라는 견해에 입각한 것이다. 궁극적 목적의 정립과 이 뒤를 더 읽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건 구체적인 설명이긴 하지만 설명의 방법은 이미 정해져 있는 거죠. 즉 두 가지 방법을 이야기했고 그걸 상수라고 있으니까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더 읽을 필요는 없는 거죠. 답은 몇 번? 2번. 만약에 분류라고 썼으면 분류가 답이고요. 분류 대신 구분이 나오면 구분이 답이고요. 그렇죠? 자, 그 뒤에요. 궁극적 목적의 정립과 제도의 확립 가운데서 어느 편을 더 중요하게 보느냐는 관점의 차이는 중요한 분기점이라는 한자가 있을 거예요. 분기점. 갈라지는 지점이지. 그래서 우리 뭔가가 이렇게 길이 있다가 갈라지면 이게 뭐하고 비슷해? 나뭇가지가 갈라지는 것과 비슷하지. 그래서 분기점 할 때 그 기자를 보면, 나누어지는 지점을 의미하는 그 기자를 보면 이 매산자 옆에 가지 지자가 있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갈라지는 지점, 이를 분기점에서 기자에 이 가지 지자가 들어가 있다. 매산자가 들어가 있고, 그래서 산에서의 갈림길, 여기서부터 분기점이라는 표현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분기점으로 써라고 썼어요? 으로 서라고 썼어요? 으로 서라고 했죠. 로서와 로서의 차이는 뭐라고 했어요? 로서는 자격을 말하고 로서는 수단을 말하니까 여기서는 그 궁극적 목적의 정립과 제도의 확립 가운데 어느 편을 더 중요하게 여기냐는 그 관점의 차이가 중요한 분기점의 역할을 담당하는 거야. 그러니까 로서가 아니라 뭘 썼어요? 로서를 썼죠. 의의를 가진다고 생각한다. 필자는 첫째 방법에 따라서, 여기서 가리키는 첫째 방법은 뭐야? 여기서 가리키는 첫째 방법은 뭐예요? 실현하고자 하는 궁극적 목표를 정립하는 것. 이에 따라서 내일의 한국이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의 윤곽을 밝히는 일에 우선 주력할 생각이다. 질문. 이 글은 결국 전체 글의 구성상
어디에 위치하는 글이다라는 걸 알 수 있어? 서론에. 왜냐하면 앞으로 써야 할 글의 방향을 제시하고 있으니까. 이 필자는 이 뒤에 본론에서 어떤 글을 다루겠다는 거야? 우리 한국이 나아갈 목표, 우리 내일의 한국이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의 윤곽을 밝히는 걸 글의 목표로 삼는다는 얘기니까 결국 이 글은 전체 글의 어디에 위치한다? 서론에 위치한다 하는 걸 발견할 수 있죠. 자, 잠깐 쉬었다가 또 이어합시다.